계속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46페이지 챕터 4.5의 공동경비 및 업무 무관비용의 송금불산입입니다. 이 챕터는 그렇게 어렵지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지도 않는 그냥 고만고만한 챕터로서 소챕터로서 특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일단은 공동경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이번에 S그룹에서 그룹 연수를 한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안성에 있는 S그룹 연수원에서 S전자 신입사원 100명하고 S물산 신입사원 50명을 한 번에 뽑아요. 그래서 한 4주 정도 그룹 연수를 해요. 4주간 그룹 연수를 하는데 공동경비가 30억이 들었어요. S전자하고 S물산하고. 세법상 30억을 몇 대 몇으로 부담해야 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몇 대 몇으로 부담할 것 같아요? 연수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숫자 아니에요? 사람 숫자에 따라서 밥도 많이 먹고 옷도 많이 들어가고 방도 많이 쓸 테니까. 그래서 세법상은 100대 50, 즉 2대 1로 부담해야 돼요. 세법상. 근데 삼성전자가 좋은 취지인지 안 좋은 취지인지 모르겠는데 기업회계에서 자기가 형이라면서 25억을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세법에서는 20억만 부담해야 하는데 실제로 25억 부담했으니까 안타깝지만 한도 초과로 송금불산입을 5억을 받고 기타 사유출을 당하시는 거죠. 왜 기타 사유출인 거 알죠? 상대방이 누구니까. 상대방이 삼성물산이라는 법인사업자니까 기타 사유출이 됩니다. 신기한 것은 삼성물산의 세무조정이죠. 아직까지 시험에서 이걸 많이 물어본 적은 없는데 세법상은 10억을 부담할 수 있는데 실제로 5억밖에 부담 못했으니까 부담 안 했으니까 5억의 한도 미달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추가 송금산입을 해준다 안 해준다? 얘한테는 추가 송금산입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얘는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송금불산이만 맞아버리니까 납세자한테 불리하죠. 왜냐하면 삼성물산한테는 송금산입을 해줘야 유리한 거잖아요. 이걸 해주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업 목적으로 뭐만 잘 기억하시면 되냐면 어떤 기준으로 얘가 20억과 1억을 10억을 부담했는가 이 기준만 잘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가운데 표에 나와 있죠. 양가로 1번의 출자공동사업자라면 출자 비율로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출자를 내서 같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완전히 엄한 소리죠. 얘네들은 지금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건 전혀 아니죠. 이럴 경우는 출자 비율로 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무슨 콘소시엄 같은 거 구성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롯데물산하고 롯데건설이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제2롯데월드를 짓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콘소시엄 구성하는 건데 그러면 출자된 비율대로 비용도 안분하시면 되고요. 양가로 이번에 비출자 공동사업자인데 반가로 이번에 특수관계인인 거죠. 딱 이 케이스예요. 둘 사이에 특수관계는 있지만 비출자 공동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둘이 막 출자해서 공동사업 하는 건 아니란 소리죠. 대신에 특수관계에는 있는 케이스니까 딱 이 케이스가 양가로 2번에 반가로 1번인데요.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비율은 매출액 비율입니다. 이 자리에서 암기해버리세요. 세법에서 뭔가 가장 애매할 때 가장 확실한 분배 비율은 언제나 매출액 비율이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비율로 안분해버리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행사비 등 참석 인원과 관계가 있으면 매출액과 참석 인원 비율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이게 바로 참석 인원으로 선택하는 케이스죠. 동그라미 3번에 공동 구매비 등 구매 금액과 관계 있을 경우는 매출액과 구매 금액 비율 중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 4번이 얼마 전에 최근에 가장 들어왔는데 무형자산 공동사용료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자본합계, 특이하게 자본이 들어간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무형자산은 자본이 들어갑니다. 자본합계와 매출액 비율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반가로 이번에 일반이에요. 즉 비출자 공동사업자, 같이 출자해서 공동사업 하는 게 아닌데 또 둘 사이에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이번에 전자협회 사옥이나 본사를 전자협회를 같이 하나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 짓는데 서로 더 내겠다 덜 내겠다 말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정을 우선을 해야 하고 약정이 없으면 위에 있는 비율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정이라 말 어려워하지 말고요.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도 옛날에 수험생 때 계약서나 계약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에만 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보통 계약서를 언제 쓰냐면 언제 씁니까? 전세, 월세, 학교 앞에서 원룸 살거나 그럴 때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쓴다는 게 매우 독특한 행위라고 오해하는데 실무에서는 계약서를 아주 많이 씁니다. 계약 되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저도 처음에 학원에서 강의할 때 계약서 쓰고 강의했어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이 학원에서 전속으로 강의한다거나 이 계약서 쓰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있는 대로 그냥 삼성전자가 60%, LG전자가 40% 부담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부담하시면 되는 거죠. 줄 1번 보시면 직전 매출액 또는 단기 매출액 중 선택이 가능한데 한 번 선택 시 단기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해야 하며 무선택 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전 매출액이나 단기 매출액을 만약에 이 두 개를 매출액 기준으로 분할한다고 쳐요. 삼성전자 매출액이 만약에 50조고 삼성물산의 매출액도 50조라면 30억을 5대5로 부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매출액 50조 대 50조를 올해 매출액으로 할지 작년 매출액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고, 한번 선택하면 5년 연속 동안은 작년이면 작년, 올해면 올해를 선택해야 하고요.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선택한 걸로 보고요. 주 2번, 국내 광고 선전비는 국내 매출액으로, 국외 광고 선전비는 수출액의 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광고 선전비는 국내 매출액, 국외 광고 선전비는 수출액 비율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제가 좀 시간이 없고 진도가 급하더라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관심 없는 분은 지금부터 한 5분 돌려버리면 돼요. 앞으로 뒤로 한 5분 돌려버리세요. 제가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지금은 내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 이 과거에 그때만 해도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아주 심각한 얘기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 가슴 아픈데, 제가 05년도에 회계사를 최종 합격했어요. 05년도에. 근데 이거 04년 때 얘기예요. 04년 때 얘기. 04년 10월인가? 이때 얘기입니다. 04년 10월이 언제냐? 제가 그때 04년 6월 말에 친 유예 시험에서 뚝 떨어져서 낙방했던 시절이거든요. 정말 인생이 참 어찌나 그때 암울하던지. 근데 이제 그때 9월 달에 합격자 발표하고 이제 10월부터 같이 공부했던 유예 친구들은 어쩜 이렇게 또 인생이 허무한지 나 빼고 다 합격했네. 다 합격했어. 나 빼고 다 합격했어요. 정말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여러분 혹시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스터디 조직해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있죠? 그 스터디 같이 조직해서 공부하는 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저처럼 부지런하게 스스로 자기 진도로 맞춰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스터디 하지 마세요. 스터디하면 오히려 자기 페이스 말립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은 재무회계 보고 화요일 날은 세무회계 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유예를 해 나가야 하는데, 친구들하고 몇 명하고 스터디하다 보니까 갑자기 화요일 오후에는 원가관리회계를 스터디를 해야 하니까 계속 갑자기 내 나름대로 공부하다가 화요일 오후가 되면 가만히 있어봐, 나 원가회계 공부해야 하잖아.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이 페이스가 말리더라고요. 특히 저는요, 내가 맨날 잘하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고대 정진초는 당시에 190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단일 고시반 중에 가장 큰 고시반인데, 정진초에서 모의고사 저 1등도 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럼 뭐에 떨어지는데 이렇게. 저의 주장은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삼투압 방식에 의해서 나의 지식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더라고. 물론 저만의 오해일 수 있는데, 그래서 나의 지식이 막 다 빠져나가는 거죠. 아무튼 저는 전형적으로 스터디로 망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를 무조건 하시는 건 아니에요. 스터디 같은 것도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요새 종합반이 너무나 학원에서 종합반 위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동영상 전용으로 강의를 찍어서, 동영상으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제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종합반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안 돼요. 너무 과목이 어려우니까 혼자 독학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이 있듯이 스터디도 저는 꼭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원하시는 부분 하시면 돼요. 아무튼 스터디 했던 애들은 다 붙고 나만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나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때 3차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었던 그 어느 날, 들어갔으면 안 되는데, 그때 당시 유행하던 싸이월드에 들어가 버렸어요. 싸이월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싸이월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북아메리카입니다. 북아메리카. 그림이 좀 이상했나?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캐나다고, 캐나다. 여기가 이제 미쿡이잖아요. 미쿡. 여기가 이제 브라질, 여기 멕시코 있고, 멕시코 밑에 멕시코 이렇게 있나? 멕시코. 아무튼 있잖아요. 근데 같이 공부했던 여자 후배 한 명의 싸이월드를 들어가 봤어요. 참고로 전혀 걔랑 나랑 썸 타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믿어주세요. 전혀 그런 사이는 아니었는데, 얘는 합격하고 뭐 하고 있을까? 그래서 한번 궁금했어. 나는 참 개차반인데, 얘가 근데 어린 나이에 합격을 하는 바람에 12월 입사 예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계사 시험을 보통 8월 말 9월 초에 합격자 발표를 하거든요. 6월 말에 시험 봐서 2차 시험. 그러면 8월 말 9월 초 합격자 발표하면 10월 1일부터 입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학교가 한두 학기 남았으면 12월 말에 기말고사 끝나고 입사하라고 해서 12월 예정자라는 게 있거든요. 얘가 딱 12월 예정자였던 거죠. 그래서 얘는 나는 지금 3차 공부하려고 미쳐 죽겠는데 얘는 이제 뭐 이렇게 시험 합격했다고 뭐 잠깐 한두 달 쉬면서 12월 입사자니까 뭐 미국에 있는 뭐 친척집도 놀러 가고 막 난리 난 걸 싸이월드에 올린 거예요. 싸이월드가 뭔지 알죠? 지금으로 하면 SNS 쉽게 얘기해서 아니면 뭐 카카오 스토리인 거예요. 근데 얘가 거기 뭐라고 올렸냐면 자기가 시카고를 갔대요. 시카고. 미국 이런 데가 있어요? 시카고? 나도 어딘지 모르겠네. 농담이고 시카고로 갔는데 시카고가 여기 어디 있다면서요? 여기 어디? 나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여기 중부에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오데호라고 있어. 오데호라고 캐나다와 이렇게 국경에 있는 오데호라고 아세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오데호에 있는데 시카고가 딱 이 오데오 제일 끝에 있어요. 여기쯤에 있는데 너무 중간으로 내려왔다. 이게 좀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시카고가 여기쯤에 있는데 소위 이걸 미시간 레이크라고 하거든요. 미시간 호수. 근데 걔가 싸이에다가 시카고에 진짜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존 행콕 센터라고 있어요. 이렇게 사다리꼴로 되어 있고 위에 뾰족한 존 행콕.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잔 행콕인데요. 존 행콕 타워인가 센터인가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진짜 이렇게 사다리꼴로 된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이 오데오를 내려다봐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오데오가 걔 싸이월드 설명에 의하면 얼찌나 넓은지 한반도보다 오데오가 넓다네? 이런 믿을 수 없는. 그래서 한반도를 오데오에 딱 갖다 놓으면 한반도가 오데오에 폭삭 잠긴다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 싸이월드 이 존 행콕 센터 타워 전망대 옵저버터리 옵저버터리 거기서 이렇게 딱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진짜 부럽더라. 정말 개부럽더라. 개부러워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정말 진심 부러웠어요. 진심.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근데 진심 부러웠는데 나는 합격자도 아니고 걔는 합격자고 나는 우리나라에서 3차 준비하고 있는데 걔는 미국에서 놀고 있고 걔는 어딘가 회계법인 곧 들어가고 나는 개차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고 모든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거지. 그것도 같이 공부했는데 내가 모의고사 잘 나왔는데 딱 글을 읽는 순간 아니야 쟤는 거짓말이야. 세상에 저렇게 넓은 호수는 없어. 저런 호수가 정말 있겠어? 어떻게 우리나라 한반도가 풍덩 빠지겠어라면서 계속 그 미시간 레이크 오데호를 부인하면서 속으로 동경하는 거 있잖아요. 아휴 내 인생에 저기 한번 가볼 날이 있을까? 내가 언제 합격해서 저기 가볼까? 진짜 부러웠어요. 진짜 부러웠는데 뭐 시카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이후로 4번을 갑니다. 4번. 그러니까 3일 회계법인 다니면서 시카고로 출장을 3번인가 간 적이 있고요. 뭐 아무튼 시카고는 이제 여기 다 가봤어요. 나 여기서 운전도 했다 렌트해가지고. 시카고는 거의 이제 좀 약간 뻥 붙이자면 우리 거기 고향처럼 내가 잘 알아. 나 이거 여기나 4번이나 가봤거든요. 참 그러니까 제가 해외 출장을 많이 간다고 잘났다 출세했다 전혀 그건 아닌데요. 아무튼 참 진짜 시카고가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던 개차반 인생인 제가 어쩌다 보니까 참 회계사 벌써 11년 차가 됐고 그렇게 됐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힘들고 여러분 지금 모습은 마치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그 진흙더미에서 분명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는 힘들어도 2년 3년 후에 오늘을 돌이켜보면 내가 그날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있구나.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저를 좀 믿어주세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시면 제 홈페이지에 꼭 합격 쓰기도 써주시고 선생님 정말 그때 힘들었지만 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꼭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4번 시카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처음 갔을 때 시카고에서 출장이 끝나고 옆으로 조금만 더 가면 비행기 타고 2시간? 1시간이었나? 2시간이구나. 2시간 가면 뉴욕을 모르시는 분이 없죠. 뉴욕은 동부인 거 아시죠? 동부가 조금 더 부유하죠. 이 서부에 LA 있고요. 이쪽에 뉴욕이 있어요. 뉴욕도 있고 그 위에 보스턴도 있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워싱턴 DC도 있습니다. 뉴욕에 딱 그러니까 출장은 뉴욕에 간 게 아니고 시카고에 갔는데 출장 마치고 한 1박 2일 휴가를 해가지고 뉴욕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타임스퀘어 있더라. 타임스퀘어 아세요? 타임스퀘어. 이런 거 좀 멋있으니까 영어로 좀 써줘야 하나? 스펠링을 몰라가지고. 타임스퀘어인데요. 여러분 저기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 말고 진짜 미국에 있는 타임스퀘어, 뉴욕에. 그 외에 예전에 무한도전도 간 적이 있고요. 그 밤에 아주 휘황찬란한 네온산이 있는 그 거리 있잖아요. 여기를 가봤어요. 정말 TV에서만 보고 꿈에서만 보고 사이에서만 보던 데를 가보니까 너무 반갑더라. 정말 휘황찬란하고 멋있던데 타임스퀘어 딱 가니까 그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전광판에 이렇게 광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유수의 완전히 엄청 멋있는 회사들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 어디가 나오냐면 삼성하고 LG가 그룹 광고를 해요. 거기서
삼성하고 LG가 그룹 광고합니다. 최근에 국민은행인가 신한은행인가 무슨 금융권 하나도 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여기도 한 3번 갔거든요. 여기도 우리 친척이 있어가지고 출장 갈 때마다 많이 갔었는데 갈 때마다 삼성하고 LG는 항상 꾸준히 그룹 광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많이 떨어져 봐가지고 왠지 반감이 1등을 좀 싫어하는 약간 반감이 있는데 삼성을 거기서 그룹 광고를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뭐 괜히 애국자 된 느낌이 있잖아요. 뭐 좀 약간 손발이 오르가들지만 삼성 그 그룹 광고를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던데 그게 바로 주 2에 있는 국내 광고 선전비는 국내 매출이고 국외 해외 광고 선전비는 수출액 비율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산 문제에서 그 칠판 마크인데요. 만약에 법인세 부담 최소화 조건이 있다면 큰 비율을 선택해야 손부를 적게 당합니다. 지금 위에 표 올라가시면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2번은 매출액과 참석 인원 비율 좀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손부를 적게 받으려면 즉 세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기준이 커져야 돼요. 기준이 커져야 한도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세부담 최소화에서는 뜻밖의 비율을 작은 걸 선택하면 안 되고 비율을 큰 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나중에 계산 문제 풀어봐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우리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비율을 큰 걸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2점으로 내려오시죠. 2점은 업무 무관 비용입니다. 자, 업무 무관 비용은 이거는 계산 문제로는 여기서는 나오기 힘들어요. 개념이나 말 문제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면 부동산을 취득하면요. 첫 번째 취득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보유 단계가 있고 세 번째 처분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라는 걸 내요. 이거는 지방세기 때문에 회계사 1차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남아서 취득세는 잘 공부 안 하죠. 재산세도 역시나 지방세기 때문에 회계사 1차 수업 목적으로는 거의 공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양도할 때는 뭐를 냅니까? 양도소득세라고 이거는 소득세의 구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토픽이죠. 이렇게 3가지 세금을 냅니다. 취득 단계에는 업무 무관 자산이어도 취득 자체는 인정이 되고요. 보유 단계는 업무 무관 비용은 싹 다 부인을 당하는데 바로 업무 무관 비용 제목이 취득 때의 문제가 아니라 보유할 때의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취득할 때 취득세밖에 안 내지만 보유하고 있으면 온갖 세금하고 온갖 경비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재산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세 나오지, 이 건물 같은 거 뭐 망가지고 무너지면 샤시도 교체해줘야지, 그 다음에 수도 터져버리면 수도도 고쳐줘야지, 수선비 나가지, 관리비 나가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내 돈으로 사면 좋은데 은행 빚을 끌어안고 대부분 건물을 사요. 그러면 지급이자 비용 나가지. 이게 원칙은 다 송금 인정이 되는데 얘가 무슨 자산이다 보니까 업무 무관 자산이다 보니까 이 모든 비용이 송금 불산입을 당한다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하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업무 무관 비용은 취득 자체가 부인되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으면 비용이 부인되는 거예요. 취득 자체는 인정되고요. 보유하고 있을 때 비용만 부인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 이게 건물이면 감가상각비마저도 송금불산입으로 부인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업무 무관 자산을 5년이나 10년 후에 처분하면 업무 무관 자산이어도 처분 자체는 인정이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업무 무관 비용이 왜 무서운 거죠? 취득과 처분이 부인되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취득과 처분은 인정되는데 보유하고 있을 때 모든 비용이 부인당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재로 돌아오시면 양가를 보낼게요. 취득 양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단계의 재반 비용만 부인하는 거고요. 47페이지의 양가로 2번 좀 볼까요? 출자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 유지비라고 해서 보면 사택은 복리후생의 취지가 좋기 때문에 사택의 유지비는 법인의 송금이 원칙인데요. 다음과 같이 출자 임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에 대한 유지비는 손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택이 뭔지 알죠? 예를 들어서 화학공장, 삼성화학, 그러니까 또는 현대, 호남석유화학, 요새는 금호석유화학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석유화학, 이거 하나케미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석유화학이 서울에 다 본사가 있지만 여수나 여천 또는 광양 아니면 울산 이런 데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근무하던 김 과장이 갑자기 여수 공장 회계팀으로 발령이 나면 그 사람이 다 가족을 데려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은 교육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 과장 혼자 여수로 쓸쓸히 가서 이제 떠나서 전근을 갑니다.
쓸쓸하지 않다고요? 그건 잘 모르는 일이고요. 오히려 축복일지 쓸쓸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혼자의 발령이 나서 가는데 여수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연고는 경상도 자기 고향에. 근데 갑자기 웬 여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새로운 집을 살기보다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사택의 궤도로 들어가게 돼 있죠. 내용을 보시면 사택은 복리후 생산 취지가 좋으므로 사택에 대한 유지비, 즉 하나케미칼 또는 삼성 석유화학이 가지고 있는 그 여수 그 사택에 대해서 전력비도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기름값 나가고 많이 가스값 나갈 거 아니에요. 이 사택의 유지비는 법인의 손금이 원칙입니다. 법인의 손금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이 출자 임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에 대한 유지비는 손금불산입입니다. 이거 참 유치하지만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참 유치하지만 시험에 곧잘 나와요. 출자 임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에 대한 유지비는 손불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출자 임원. 출자 임원은 손불이고요. 그 외에 비출자 임원과 사용인은 손금 인정이 됩니다. 선생님, 출자 임원이 누굽니까? 그래, 좋은 생각이네. 지분율이 1% 미만인 사람을 소액주주라고 하니까 출자 임원은 지분율이 1% 이상이면서 회사의 임원인 사람을 출자 임원이라고 하죠. 혹시 주변에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면 친척에 출자 임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친하게 지내게. 이거 대단히 부자이신 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출자 임원은 대단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한 주가 150만 원쯤 해요. 한 주가. 삼성전자의 임원에 올라가기도 진짜 어려운 일인데 삼성전자의 임원에 올라갔으면서 이 사람이 출자 임원이라는 소리는 삼성전자의 임원이면서 주식을 1% 넘게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대단히 부자인 거예요. 아마 이모 회장님이나 그 일가가 아닌 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출자 임원은 여수에 발령을 보낼 일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부자를 왜 여수에 발령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출자임원이 사택에 산다는 것은 거짓말이나 마찬가지니까 출자임원이 사택에 살 경우에 그 사택에 들어가는 전력비, 수도세, 가스세 같은 거를 회사가 부담하면 비용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규정은 아주 유치한 규정인데 시험에 곧잘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꽃표시, 사용인은 1% 이상의 주식이 있다 하더라도 출자 사용인의 개념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세법에서 출자 머시기 거시기 하면 출자 임원만 문제가 되는 거고 출자 사용이란 개념은 없으니까 만약에 여수 그 사택에다가 주식에 우리 회사 주식에 무려 3%를 가지고 있는 부장님이 그 사택을 살고 있으면 그 사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손금이다 손불이다 이때는 손금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양가로 3번의 기타 업무 부관 비용은 매우 유치합니다. 매우 유치한데 동그라미 1번 업무 무관 자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 비용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손금 인정이 되는데 이게 업무 무관 자산을 사기 위해서라면 싹 다 그 부인되는데 여기에는 지급보증료, 알선 수수료 다 모두 다 부인이 됩니다. 지급보증료하고 알선 수수료는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한 번만 설명하고 다시는 설명하지 않아요. 앞으로 세법책에서 차입에 대해서 항상 지급보증료하고 알선 수수료가 같이 나오거든요. 같이 나올 때마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것도 지급이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믿으세요. 하지만 이런 단어가 한두 번 더 나올 테니까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립니다. 자, 지급보증료가 뭐냐? 이런 것도 참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니 지급보증료야 당연히 모르는데요. 이런 건 모르시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게 S전자예요. S전자가 은행에서 100억을 차입하고 싶은 거예요. 100억 차입. 아시겠지만 은행은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하는 거 알죠? 네, 은행이 어떻게 S전자를 믿고 100억을 줘요? 그러다 떼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입하기 전에 S전자가 은행에 뭐를 제공하죠? 뭐를 제공해요? 담보를 제공하잖아요. 담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회사의 토지나 건물이나 사옥을 은행에다가 이렇게 제공을 해요. 담보로. 그러면 그 담보를 잡은 상태로 은행은 삼성전자한테 100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망해서 자기한테 100억을 못 갚아도 은행은 뭐 걱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담보로 제공한 삼성전자의 사옥은 100억이 넘겠어요? 안 넘겠어요? 당연히 넘죠. 당연히 넘으니까 100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사옥이 70억 정도밖에 안 하면 은행은 삼성전자한테 한 얼마 빌려주게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시가의 70%까지만 빌려줘요. 그러니까 한 49억이나 50억까지만 빌려준다고요. 만약에 그 49억, 50억을 못 갚았으면 은행이 삼성전자를 뭐를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그 4억을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는 나와야 하니까
50억 이상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막 40억, 30억 나오면 곤란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70억짜리가 건물이라면 그 건물의 시가의 한 70%에서 80%밖에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빌려주고 건물을 담보받았다는 소리는 건물이 역으로 한 130억, 140억이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담보를 제공해 줄 수도 없어요. 삼성전자가 토지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삼성전자한테 뭐를 요구하냐면 너 그러면 아무거나도 보증을 서라. 보증을 갖다 놔라. 담보든 뭐든 보증을 갖다 놔라. 토지 건물이든 뭐든 보증을 갖다 놔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토지 건물을 갖다 놓을 게 없으니까 서울보증보험 들어봤어요? 서울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거 들어봤어요? 소위 갑 중에 갑이라고 하는데 서울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기금 가서 자신이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담보로 줄 게 없어서 은행이 나한테 대출을 안 해준대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은행에 보증 좀 서다오라고 하면 서울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기금이 삼성전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다음에 이 정도면 성공할 수 있겠네라고 확신이 있으면 서울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기금이 삼성전자 대신에 은행에 보증을 서주는 것을 보증보험이라고 합니다. 보증보험이라고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는 제도인데요. 결론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기금은 갑이겠어요? 을이겠어요? 슈퍼갑인 거예요. 슈퍼갑. 삼성전자나 여러 기업체가 자기한테 저기요 제가 좋은 사업이 있는데요. 토지 건물이 없어서 은행한테 돈을 못 빌려요. 그러니까 보증보험 당신이 좀 나 대신에 보증 좀 서주면 안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딱 판단해보고 괜찮겠네 하니까 서울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기금이 거의 갑입니다. 갑. 실무에서 이런 갑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서울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기금은 뭘로 먹고 살겠어요? 아니 삼성전자를 대신해서 보험을 보증을 들어줬으니까 삼성전자가 서울보증보험에 뭐를 줘야겠습니까? 대가나 수수료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급보증료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은행에 100억을 5%로 빌리면 이자 비용이 5억 나가지만 이 서울보증보험이 자기 대신에 보증 들어준 걸로 해서 1%의 대가를 주기로 했으면 은행에 5억 주고 서울보증보험에 얼마 내줘야겠어요. 얘가 형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1억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자율은 몇 %죠? 6%가 되는 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알선 수수료는 뭐냐? 내가 서울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기금을 갔는데 걔네마저 나를 거부해요. 야, 네 정도의 그 사업 구상력을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보증을 서줄 수 없다. 너 가라 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울면서 막 나 어떡하냐. 돈을 아무도 안 빌려주네. 제2금융권, 상호저축은행 뭐 이런 데 있죠. 새마을금고마저도 안 빌려줘요. 자기한테.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하나 살아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그 결론적으로 무슨 W저축은행이라고 저기 테헤란로에 있는 완전히 고리대급 업자가 자기들이 빌려주겠대요. 그러면서 이자율을 60%를 무려 내래요. 그럼 100억 빌리면 60% 이자니까 60억 내야 하잖아요. 아, 이거라도 해야 하나 하면서 울면서 아니 이거라도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자 중에 하나인 여기 김혜계사, 항상 강의 듣고 있는 김혜계사가 선생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가 싸게 빌려주는데. 야 그래? 빨리 얘기하지. 내가 그러면 W저축은행에 60%까지 빌릴 필요 없는데 무려 60억의 이자를 어떻게 내니?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선생님 저희 아버지는요 얼마 안 받아요. 그래서 쟤네 아버지한테서 40%로 빌립니다. 지네 아버지도 고리대금업자고만. 그쵸? 60%나 40%나 도찐개찐. 제 입장에서는 100억의 60%인 60억 이자 주는 것보다 100억의 40%인 40억 이자 주는 게 나으니까 얘 김혜계사는 아버지한테 빌리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김혜계사가 한 달 후에 선생님 저한테도 플러스 알파로 돈 좀 주세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선생님 저도 선생님을 우리 아버지한테 소개해드렸으니까 수수료 좀 받아야죠. 이걸 알선 수수료라고 하는데 이 나쁜 놈이네 김혜계사. 2%를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100억 빌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자로 40% 주고 가운데 낀 김혜계사가 알선해줬다고 해서 걔한테 수수료를 2% 주면 내 입장에서는 이자가 얼마 나가는 거예요? 42% 나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앞으로 지급이자 나올 때마다 알선 수수료와 지급보증료가 같이 나오는데 그냥 넓은 의미에서 이자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시는 이건 설명 안 해요. 앞으로 이제 설명 다 해놓고 안 한다고 하죠.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동그라미 2번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비용이라고 해서 썰렁하죠. 법인이 1층에 헬스장을 짓고 사장님 가족만 이용 후 관련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당연히 송금부인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온 거나 나와도 아주 썰렁하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3번의 뇌물을 보겠습니다. 법인이 제공한 뇌물인데요. 가로 열고 외국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포함하는데 해당 금전 외 자산, 경제적 이익입니다.
뇌물도 송금 부인되겠죠. 근데 이거는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걸린 뇌물만 그래요. 당연히 뇌물을 안 걸리게 암암리에 주고받으면 왜 이게 송금불산일이겠어요. 근데 뇌물을 줬는데 이게 걸려버리면 국가가 과연 뇌물로 나간 것을 비용 인정해줄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물 주고 여기다가 현금 100억 빠져나갔다고 여기다가 뇌물 100억을 쓸 수 없잖아요. 차변에 쓸 수 없는데 걸리면 만약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금 100억 주고 여기다가 무슨 제세공과금이니 무슨 뭐 감가상각비니 다른 비용을 잡았을 거예요. 차변에. 근데 이게 걸리면 걸린 뇌물이라고 해서 이쪽 비용을 인정해 줄 리가 없다는 것으로서 시험에 안 나오거나 나와도 누구나 맞춥니다. 이거는 쉬워서. 동그라미 4번의 법률을 위반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인데요. 노조 전임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불리해지죠. 이거 우리 누나 친구 얘기인데, 우리 누나 친구 얘기. 우리 큰 누나랑 저랑 거의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큰 누나랑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큰 누나의 고등학교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고등학교 여고 시절의 베스트 프렌드인데 이 베스트 프렌드 누나가 어디로 대학을 갔냐면 이대 간호학과를 갔어요. 이대 간호학과. 이대 간호학과 갔는데요. 이 누나가 그래서 이대 목동병원인가? 저기 양천구 있잖아요. 목동병원에 강어병동으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이 누나가 80년대 학번으로서 이게 좀 약간 강성이어서 이 누나가 이대 목동병원을 몇 년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병동으로 출근 안 한대요. 간호사가 병동으로 출근 안 해요. 그래서 어디로 출근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도 목동병원 노조위원이 돼가지고 노조 사무실로 출근을 한대요. 그런 거 아세요? 꽤 큰 기업은 노조 전임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조 전임자를 따로 뽑아가지고 노조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출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층이 병동이라면 4층 어디에 사무실이 따로 있다니까요. 노조 사무실이. 그래서 글로 출근해버려요. 뭐 노조 전임자가 어떤 회사는 한두 명이고 큰 데서는 막 1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노조위원장, 그래서 우리 누나 친구가 이대 목동병원 간호사 노조위원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2년 동안 해요, 보통.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월급은 누가 줘야겠습니까? 목동병원에 와서 간호사 병동에 출근도 안 하는데 목동병원에 줘야겠습니까? 아니면 노조원들이 자기 월급 받을 때마다 10,000원이나 20,000원씩 객출을 해서 그걸 노조회비로 해가지고 노조회비에서 줘야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 되겠습니까? 이게 과거에 노동운동에서 상당히 많이 그 이슈가 됐거든요. 왜 노조 전임자까지 사장님이 월급을 줘야 하냐고 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노동법에서는 노조 전임자한테 회사에서도 약간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그 노동법까지 위반하면서까지 노조 전임자에게 1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150만 원을 줘버린 거예요. 즉 돈을 더 줘버린 거죠. 그러면 오른쪽 세로 보시면 노조 전임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송금불산임을 당하고요. 노조 전임자 입장에서는 100만 원만 받아야 하는데 150만 원 받아버리면 기타 소득,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 오른쪽 세로는 어차피 나중에 소득세에서 배우니까 지금은 아실 필요 없고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동그라미 4번. 노조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회사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버리면 이것도 송금불산임 당한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한 다음에 좀 문제를 풀어볼까요? 지금 문제가 문제가 딱 이렇게 과거 기출문제가 꼭 순서대로 우리 배운 대로 순서대로 나온 게 아니라 앞에 거 나왔다 뒤에 거 나왔다 하다 보니까 아직 안 배운 것들을 풀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2번 문제하고 4번 문제를 준비했는데 2번 문제는 아직 안 배운 게 답이에요. 이 4번이 답이기 때문에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배운 것만 한번 풀어보자고요. 배운 거. 4번 문제는 배운 것 같아요. 4번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제가 지금 다 풀어드리는 문제 올려드리고 있는 거 알죠? 화면에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제가 풀어드리는 거 무조건 풀어보세요. 4번 법인세법상 인건비,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인건비의 송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2005년 CT의 기출문제네요. 1번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주기에 있는 다른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 초과 금액은 송금불산이 판다. 맞는 문장이죠. 동그라미 2번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금에 산입합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비상근 임원 사회이사한테 평균 3천만 원까지 주는 것은 문제였고 그거를 초과하는 부당행위에 걸리는 금액만 부인되니까 2번도 맞는 문장. 3번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유임된 퇴직급의 지급 규정 포함 두 가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유임된 퇴직급의 지급 규정에 의해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냥 정해진 대로 주시면 돼요.
안 정해졌으면 어떻게 해야지? 안 정해졌으면 가상의 한도 쓰기로 했죠. 기억나시죠? 10분의 1 하시는 거. 정해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버리면 송금불산이 판다. 간단하구만. 4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 자기 주식으로 성과급을 주는 경우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송금 부인돼야 하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라고 했는데 네,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성과배분 상여금, 두 번째 자기주식 성과금, 세 번째 주식 선택권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임원한테 줄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죠? 주식 선택권밖에 없으니까 이 4번은 정확히 틀린 문장입니다. 5번 한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 몸으로 때우는 사람, 이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거는 결국은 이익처분 성격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처분은 송금부인돼야죠. 이익처분은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송금부인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문제 중에 아직 풀 수도 있는 문제가 가만히 있어보자. 이 문제 풀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는 아직 안 배운 게 있으니까요. 9번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9번 문제 한번 풀고 잠깐 또 쉬었다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출자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주갑과 을은 공동으로 사업비 1억을 썼어요. 1억을 부담하였고 이에 대해서 회계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회계 처리했는데 갑과 을의 세무조정이나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보면 한쪽은 기타 사유줄, 한쪽은 세무조정이 없어야 돼요.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자, 페이지 91페이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객세 가지고 있는 분들은 91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보면 실제 부담액이 나오죠. 5,100만원과 4,900만원. 전기 매출액 대비나 단기 매출액 대비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기 자본 총액은 요거는 무형자산 할 때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선택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전기 약정 분담 비율이 있네. 약정 분담 비율. 약정 분담 비율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전기 매출액, 단기 매출액, 매출액 비율도 지금 두 개가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 전기를 선택했다, 단기를 선택했다, 뭐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정에 의한 분담 비율이 있으니까 약정이 제일 먼저 앞서겠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갑의 경우는 기업회계에서 부담은 5,100만 원인데 세법에서는 이때 약정이 있고요. 둘 사이에 출자에 의해서 공동을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특수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약정이 제일 앞서죠. 그러면 1억에 몇 %까지만 부담했어야 하는 거예요? 40%까지만 부담했어야죠. 40%까지 부담했어야 하니까 4천만 원을 부담했어야 하는데 5,100을 부담했으면 그 취지가 좋든 안 좋든 이곳코 송금불사립을 당하십니다. 송금불사립에 공동경비에 1,100만 원을 당하고 소득처분은 뭐겠어요? 소득처분은 상대방이 법인사업자니까 상대방 법인사업자한테 기타 사유유출을 받고요. 상대방은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맞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문제풀이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10번 문제 있었잖아요. 10번 문제 4번 아까 저기서 넘어간 2번 문제하고 10번 문제는 지금 풀 수가 없고 이 세금과 공과에 대한 송금불산입에 대한 내용을 좀 배우셔야 문제풀이가 가능하니까요. 이 세금과 공과가 어렵진 않지만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세금과 공과를 잠깐 또 여기서 마치고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